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를 위해서 H2O 공정 중 호기조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H2O 공정이라는 것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산소조 필요하죠.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기성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활성설레지 공법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호기성조는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호기성조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호기성조라는 것은 질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인의 과잉흡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질산화와 인의 과잉흡수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러지를 진공 탈수시켜 부피가 50%로 감소되었다. 유입 설러지 함수율이 98%였다면 탈수 후의 설러지 함수율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설러지 공식이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예요. 만약에 함수율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고형물로 주어졌다고 하면 100-P1은 TS1 그리고 100-P2는 TS2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설러지를 진공 탈수시켜 부피가 50%로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V2라는 값 자체가 V1의 50%가 됐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조건 자체가 지금 V2는 V1의 5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V1 곱하기 100- P1이 98%는 V2는 V1의 50%예요. 그리고 P2를 계산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V1과 V2, 문자가 두 개면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V2를 V1에 대한 값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P2를 계산하게 되면 96%가 된다는 거. 조금 특이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43번. 1000m의 삼성의 하수로부터 최초 침전지에서 생성되는 설러지의 양은 얼마인가? 최초 침전지의 체류 시간은 2시간, 부유물질의 제거 효율은 60%, 부유물질의 농도는 220mg/L, 부유물질의 분해는 없고 설러지 비중은 1.0, 설러지 함수율은 97%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러지 발생량이라는 것은 설러지가 제거된 SS죠. 그래서 SS 농도 곱하기 설러지량의 제거 효율을 한 다음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함수율. 여기서 100- 함수율 대신에 고형물이 나와 있으며 고형물을 대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농도를 보시면 SS 농도가 지금 220mg/L예요. 그러면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죠. 따라서 220mg/L는 0.22kg/m의 삼성이 됩니다. 그리고 설러지량은 얼마죠? 1000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제거 효율은 60%의 제거 효율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0.6. 자, 그럼 단위가 kg이 나와요.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비중량으로 고쳐요. 비중량의 단위가 kg/m의 삼성이거든요. 비중의 단위는 g/c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g/cm의 삼성에 10의 삼성을 곱하면 kg/m의 삼성. 다시 말해서 비중에 10의 삼성을 곱하면 비중량이 된다는 소리죠. 비중 1.0이니까 10의 삼성을 곱하면 1000kg/m의 삼성이라는 비중량이 되는 거죠. 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함수율이 97%. 따라서 계산하시면 발생되는 설러지량은 4.4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에 보면 하수소독 시 적용되는 오존소독에 관한 일반적인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염소소독 방법 등과 비교하시고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가 오존이라는 거. 자, 그리고 오존은 현장에서만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잔류성입니다. 그래서 총용종 고형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염소는 잔류성을 가지지만은 오존은 잔류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갑은 CL2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다. 그래서 산화제가 살균제니까 가장 강력한 산화제죠.
답은 저장 시스템 파괴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답은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살균시킨다. 그리고 초기 투자비와 부속 설비가 비싸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자, 저장 시스템 파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진다고 그랬죠? 현장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제조한 것을 이송시키게 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제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스템 파괴 사고가 발생할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1710m의 삼성의 3차 처리된 유출수를 탈염시키고자 한다. 요구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차가 2400kPa,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가 0.2068L/day 제곱미터 kPa, 최저 운전 온도는 10도씨, A 10도씨,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죠. 1.58 곱하기 A 25도씨. 그래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1.5를 곱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가 310kPa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 전달 계수에서 단위입니다. 그럼 물질 전달 계수에서 단위를 보면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가 우리가 유출수량의 단위예요. 그러면 킬로파스칼을 없애는데 이 킬로파스칼은 압력차에서 삼투압차를 뺀 다음에 곱해줘요. 그럼 킬로파스칼이 없어지죠. 그럼 그 나온 값이 유출수량이에요. 이 유출수량을 어디에서 나눠주느냐? 하수나 폐수,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 양에서 나눠줘요. 그러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계산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서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공식이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는 개수 1.58을 곱하시면 돼요. 이 개수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유출수량을 계산합니다. 유출수량은 물질 전달 계수에서 압력차와 삼투압차를 빼서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곱했어요. 그럼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가 나오죠. 이 값을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양에서 나눠줘요. 자, 그러면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1710m의 삼성이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10의 3성을 곱하면 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유출수량 432.212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를 계산했어요. 따라서 리터 퍼 데이 없으니까 제곱미터라는 단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라고 하면 공식이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 1.58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에 1.58을 곱하세요. 그러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보다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산화지 내에 1일 BOD 부하를 30kg/day 제곱미터로 설계하였다. 평균 유량이 2.5m의 삼성 퍼 미니처이고 BOD 농도가 270mg/L일 때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 자, 먼저 문제 조건에서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으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kg/day 제곱미터. 그래서 BOD 면적 부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BOD 면적 부하에 보면 kg/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입니다.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이에요. 그러면 BOD의 면적 부하가 30kg/day 제곱미터. 그리고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BOD의 농도가 270mg/L예요. mg/L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kg/m의 삼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0.27kg/m의 삼성. 그리고 Q, 유량이 지금 얼마죠? 2.5m의 삼성 퍼 미니처. 자, 그래서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니처를 데이로 고쳐요. 그래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증한 거죠. 나누기 면적. 따라서 A,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32.4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6번의 핵심은 BOD의 부하, 1일 BOD 부하의 단위가 가장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축 셀러지를 현미성 소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메탄 생성량은 얼마인가? 농축 설러지에 포함된 유기 성분은 모두 글루코스이며 미생물에 의해서 100% 분해된다. 소화조에서 모두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농축 설러지 BOD는 480mg/L, 유입유량은 200m의 삼성 per d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글루코스의 농도를 계산을 해요. 글루코스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글루코스의 농도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의 양이 있어요. BOD가 산소량이거든요. 그래서 BOD가 산소가 필요했다는 소리는 호기성 분해를 했다는 소리니까 글루코스를 호기성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g, 산소는 6 곱하기 32g이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네모안에 보면 BOD가 48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80mg/L의 산소를 필요로 했을 때 포도당이 얼마였느냐? 따라서 X라는 포도당, 유기물의 양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발생된 450mg/L라는 유기물에 해당하는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당을, 글루코스가 포도당입니다. 글루코스를 현귀성 분해를 시켜요. 현귀성 분해를 시키면 CH4와 CO2가 나오겠죠. 따라서 탄소가 6개니까 3개씩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CH4를 계산하는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g, 메탄의 분자량은 16이에요. 그래서 180g일 때 3 곱하기 16g.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유기물, 포도당을 계산을 했잖아요. 글루코스를. 그래서 450mg/L일 때 발생되는 메탄을 X2로 두는 거예요. 따라서 발생되는 메탄은 120mg/L가 되네요. 따라서 메탄의 생성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생성량을 계산한다는 소리는 농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답에서 kg/day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kg/day라는 것은 메탄의 발생 총량이죠. 따라서 발생되는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줘요. 그러면 120mg/L가 0.12kg/m의 삼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유입유량이 200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곱하게 되면 24kg/day가 되겠죠. 그래서 kg/day는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도 곱하기 유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리화학적으로 질소 제거 공정인 파괴점 염소 주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수생생물의 독성을 끼치는 잔류염소 농도가 높아진다. 다음에 pH에 영향이 없어 염소 투여 요구량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파괴점 염소 주입법을 사용했을 때 pH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염소 투여 요구량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pH에 대한 영향이 있고 염소 투여 요구량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존 시설의 적용이 용이하다. 라번은 고도의 질소 제거를 위해서 여타 질소 제거 공정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에서 질산화로 생성된 NO3-N 40mg/L가 탈질되어서 질소로 환원됐을 때 필요한 이론적인 메탄올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46번 이 공식, 여러분 반응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자, NO3N이 40mg/L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메탄올 CH3OH입니다. 그러면 NO3N과 메탄올을 비를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NO3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NO3N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쓸 건지 그리고 N의 원자량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NO3N의 농도가 40mg/L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4g N의 원자량을 쓴 거예요. 만약 여기서 NO3의 농도가 40mg/L라고 하면 NO3의 분자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번갈아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구별하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헷갈려 해요. 자, 따라서 6 곱하기 14g, 이 14g은 NO3N의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 곱하기 메탄올의 분자량은 32죠. 따라서 NO3N, N의 농도가 40mg/L일 때 필요한 메탄올의 값을 X라고 두었어요. 따라서 X는 76.19mg/L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건에서는 NO3의 농도냐,
NO3N의 농도에 따라서 분자량을 질소의 원자량을 쓸 건지 NO3의 분자량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루 유량이 5,000m의 삼성인 폐수를 용량이 1,500m의 삼성인 활성설러지 폭기조로 처리한다. 이때 KD가 0.03 포1, Y는 0.6 mLSS mg per BOD mg, mLSS는 6,000mg per 리터로 유지되고 있다. 유입 BOD 500mg per 리터는 활성설러지 폭기조에서 BOD 90%가 제거된다면 SRT는 얼마인가? 자, SRT라는 것은 미생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전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SRT 구하는 공식. 지금 여러분들 1번 조건에 있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SRT분의 1은 YQBOD 효율 나누기 mLSSV-KD. 이 공식은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번에서 표기한 공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하는 책에는 주로 이제 1번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Y라는 값이 얼마죠? Y가 0.6입니다. 단위는 없어요. 자, Q는 하루에 5,00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BOD가 지금 여러분들 유입수의 BOD니까 500mg per 리터. kg per 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니까 0.5 kg per m의 삼성이 되겠죠? 그리고 제거율 90%니까 0.9. 따라서 이 값은 실제로 이 값은 만약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가 나오면 유입수의 BOD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를 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mLSS. mLSS가 6,000mg per 리터니까 6kg per m의 삼성. 최적 보이. 지금 여기서 최적 보이가 얼마죠? 1,500m의 삼성입니다. 마이너스 KD. KD는 0.03 per day. 따라서 계산하면 0.12 per day죠. 자, 여기서 0.12 per day가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SRT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수를 취해요. 0.12 per day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SRT라는 값은 8.33 day.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끝까지 문제의 핵심을 놓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현미성 소화법과 비교한 호기성 소화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설러지를 분해하는 걸 소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호기성,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현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갑은 운전이 용이하다. 그리고 납은 소화 설러지에 탈수가 용이하다. 탈수가 용이한 것은 현미성 소화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소화법에서는 소화 설러지의 탈수가 용이하지 못하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답은 가치 있는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반면에 현미성 소화를 시키면 메탄이라는 가치 있는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나번은 저온시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2번 문제를 보시면 폭기조 내에 혼합액의 SVI 슬러지 용적 지수입니다. 100이고 mLSS 농도가 2200mg per 리터를 유지하려고 하면 적정한 슬러지의 반송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mLSS 나오죠? 그리고 SVI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반송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반송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mLSS-SSI 나누기 SSR-mLSS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유입수의 SS는 무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SSI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SSR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죠? SVI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VI를 계산하는 식에 보면 10의 6성 나누기 SSR이 있거든요. 그럼 SSR로 바꾸면 10의 6성 나누기 SVI로 식을 바꿔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mLSS가 2200mg per 리터 그리고 10의 6성 나누기 SVI가 100 마이너스 mLSS 2200mg per 리터 여기까지 하면 반송 B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율 따라서 반송률은 28.2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반송비 구하는 공식은
그래서 제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처럼 유입수의 SS는 무시한다 그러면 얘를 생략하면 되죠. 자, 그리고 SSR이 나와 있으면 이 값 대신에 SSR. 그래서 가장 응용된 반송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론이 약간 의심스러우면 이론 부분을 한 번 더 돌아가서 이론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면 막공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투석은 선택적 투과망을 통해서 용액 중에 다른 이온 혹은 분자의 크기가 다른 용질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답은 투석에 대한 추진력은 막을 기준으로 한 용질의 농도 차이다. 답은 한의 여과이 미여과에 분리는 주로 여과 작용에 의한 것으로 역삼투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답은 역삼투는 한의 여과이 미여과와 상이하게 반투막으로 용매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수압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역삼투는 한의 여과 및 미여과와는 상이하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이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역삼투, 한의 여과, 미여과, 그래서 역삼투와 여과 방식은 전부 다 뭐를 이용하는 거죠? 정수합차를 이용을 합니다. 정수합차.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공법에서 추진력을 보시면 돼요. 추진력. 그래서 역삼투, 한의 여과, 다른 종류의 여과들은 전부 다 정수합차를 동일하게 우리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유량이 3000mg의 삼성퍼데이, 부유 고용물의 농도가 150mg/L. 공기 부상 시험에서 공기와 고용물의 비가 0.05 mg/mg 솔리드, 그리고 ASB가 되는 거죠. 0.05가 최적의 부상을 나타낸다. 설계 온도가 20도씨, 이때의 공기 용해도는 18.7ml/L이다. 흡수비가 0.5, 부하율이 0.12m의 삼성/제곱미터 미니처일 때 반송이 있으며 운전 압력이 3.5 기압인 부상조 표면적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반송비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송비를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순환식의 부상법에서 순환식을 사용한다는 건데 ASB에서 반송비를 계산하면 마지막에 반송비 R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반송이 있다든지 순환식 같은 경우에서는 R을 곱하면 되고, 반면에 비순환식에서는 반송비를 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ASB가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0.05, 단위는 없습니다. 1.3 곱하기 SA는 공기 용해도 18.7ml/L 곱하기 F가 0.5, 그리고 압력은 3.5 기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나누기 고형물 150mg/L. 따라서 R 값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R을 계산하면 0.411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부하율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부하율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퍼 제곱미터 미니처가 있거든요. 그 제곱미터라는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하율은 미터의 삼성/퍼 미니처가 유량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가 면적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하느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송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송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Q라는 유량을 사용했을 때 Q는 유입유량 유입유량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반송 유량이 되는 거예요. 부상조 자체 내에서는 유입유량도 들어오고 반송 유량도 들어오고, 그래서 유량 자리에 지금 QI 플러스 QR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Q로 빼내면 1 플러스 R, QI라는 것은 뭐 Q로 표시해도 되니까, 그래서 반송 유량을 같이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부하율은 0.12m의 삼성/퍼 제곱미터 미니처고, 그리고 유량은 유입 유량이 3000m의 삼성/퍼 데이. 자, 데이를 분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에 60분을 보정했어요. 곱하기 1 플러스 0.411, 1번에서 구한 반송비죠. 따라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24.50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팁에서도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순환식 반송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량을 계산했을 때는 유입 유량과 반송 유량을 더한 값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죠. 이 조건입니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인 5단계 바덴포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인 제거를 위해서 혐기성조가 추가된다. 그래서 5단계 바덴포는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혐기조 1개, 무산소조 2개, 호기성조 2개, 그래서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조 구성은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순이다. 답은 내부 반송률은 유입률이란 기준으로 100에서 200% 정도이며 2단계 무산소조로부터 1단계 무산소조로 반송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송이 어디로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송은 1단계, 2단계가 있을 때 1단계 호기성조에서 질산화를 시켜서 1단계 무산소조로 반송을 시킨 다음에 탈지를 시키게 되는 거니까 답은이 잘못된 설명이죠. 다음에 마지막 호기성 단계는 폐수 내 잔류 질소 가스를 제거하고 최종 침전지에서 인의 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두 번째 있는 호기성조는 재포기조, 호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산소를 공급하는 재포기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접촉산화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생물막법이니까 부착 성장식입니다. 가번의 부하나 수량 변동에 대해서 완충 능력이 있다. 나번의 미생물량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어렵다. 다번에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효과적이며 수온의 변동에 강하다. 다번에 반응조 내 매체를 균일하게 포기, 교반하는 조건 설정이 용이하다 그러는데 반응조 내에서 매체를 우리가 이제 부상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부착을 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체를 균일하게 포기 교반하는 것은 용이하지 못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ST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죠. 1차 반응으로 설계하고 A 제거 또는 전환율이 90%가 되게 하고자 한다. 만일 반응 상수 K가 0.35%H라면 CSTR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CFSTR이나 CSTR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조건 자체에서 반응 상수 K가 주어졌어요. 반응 상수 K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Q 곱하기 C0-CT는 KVCT를 이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K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식을 쓰죠? 자,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 이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사용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류 시간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V하고 Q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Q를 오른쪽에 나눠줘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T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하면 C0-CT 나누기 KCT가 되는 거예요. C0는 100%니까 1, CT는 90%가 전환됐어요. 그럼 CT는 남아있는 값이 10%니까 0.1이 되는 거죠. 나누기 K는 0.35%hour 곱하기 CT는 0.1. 따라서 시간은 25.7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25mg/L인 폐수에 완전 질산화에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은 얼마냐? 자, 암모니아가 나와 있어요. 자, 암모니아성 질소가 25mg/L. 그럼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소를 더해서 뭐를 만드느냐면 질산화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질산으로 만들어요. 질산에 HNO3죠.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N이죠. N. 농도가 암모니아가 아니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25mg/L이기 때문에 N의 원자량 14g일 때 필요한 산소 2 곱하기 32g은 N의 농도가 25mg/L일 때 산소량. 따라서 THOD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따라서 THOD를 계산하시면 114.29mg/L.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쓸 건지 질소의 원자량을 쓸 건지는 농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량 500m의 삼성포대의 BOD가 300mg/L인 폐수를 표준활성 설러지 공법으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수 BOD 농도를 20mg/L 이하로 유지하고자 한다. 최초 침전지 BOD 제거 효율이 30%일 때 포기저와 최종 침전지, 즉 2차 처리 공정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최저 BOD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OD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을 때 1-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처리 공정에 유입수의 BOD를 계산을 하는데 먼저 BOD의 농도가 300mg/L가 있어요. 그럼 이 300mg/L가 최초 침전지에서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하면 30%가 제거됐어요. 그러면 2차 처리 장치에 들어오는 값은 30%를 빼고 70%만 들어오겠죠. 그래서 300mg/L 곱하기 1-0.3을 하게 되면 2차 처리 장치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210mg/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처리 장치에서 방류되는 유출수의 농도는 20mg/L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입수의 BOD가 300mg/L가 아니고 30%가 제외된 210mg/L, 유출수의 BOD는 20mg/L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90.48%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방심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면 설러지의 소화율이랑 생설러지 중에 VS가 가스화 및 액화되는 비율을 가진다. VS는 분해가 되는 유기물이죠. 생설러지와 소화설러지의 VS 나누기 TS, TS가 총고용물입니다. 총고용물 중에 VS가 각각 80%, 50%일 경우에 소화율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럼 소화율은 소화 전의 값에서 소화 후의 값을 1에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소화 전이라는 것은 생설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나타내 보면 소화조가 있어요. 자, 소화조가 있는데 자, 그럼 처리가 되기 전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생설러지가 80%라고 그랬어요. 처리되기 전 80%. 그럼 나머지는 무기물이겠죠. 자, 처리 후 50%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 무기물도 50%. 그래서 소화전이니까 소화전은 여기, 처리 전이니까 소화 후는 여기. 따라서 소화전 80 나누기 20, 소화 후 50 나누기 50 곱하기 100을 하면 7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은 설러지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6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물질이 많아서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하수의 관내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형물이 많아서 관이 막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측정기를 사용을 하느냐? 자기식 유량 측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속에 존재하는 비소의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수소화물 생성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나번에 자외선 간선 분광법, 다번에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 라번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소가 어떤 물질일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비소는 중금속입니다. 그러면 중금속이라는 물질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전극법 이런 분석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석법을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반면에 자외선 간선 분광법은 금속이나 비금속 거의 대부분이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효소 유형 정량법을 활용한 대장균 분석 시 사용되는 검출기는 주로 자외선 검출기를 사용하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유기탄소 측정 시 적용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비정화성 유기탄소는 총탄소 중에서 pH 5.6 이하에서 폭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탄소. 자, 여기서 pH 5.6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pH 2 이하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다음에 부유성 유기탄소는 총 유기탄소 중에서 공극이 0.45 마이크로미터의 망여과지를 통과하지 못한 유기탄소. 그래서 망여과지의 공극은 0.45 마이크로미터. 다음에 무기성 탄소는 수축에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 등의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해학. 무기탄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산염, 중탄산염, 이산화탄소죠. 총탄소는 수중에서 존재하는 유기적 또는 무기적으로 결합된 탄소해학. 그래서 유기탄소와 무기탄소의 합을 총탄소라고 그래요. 따라서 비정화성이라는 것은 정화가 되지 않는 유기탄소죠. 따라서 pH가 연관이 잘 안 돼요. 문구 자체 내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장 하수 및 폐수 종말 처리장에 원수, 공정수, 배출수 등의 개수로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웨어의 정확도 기준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풀이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웨어를 보시게 되면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은 500대 1, 그리고 정확도는 실제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밀도는 최대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확도를 묻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6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25 노르말 K메노포 400ml를 조제하려면 K메노포 약 몇 g을 취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는 당량 per EQ/L를 가지고 있죠, 단위가.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EQ/L의 단위를 가져요. 따라서 EQ/L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망간산 칼륨 0.025 노르말 EQ/L는 질량 나누기 400ml는 0.4L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얼마냐면 여러분들 과망간산 칼륨은 분자량이 158g이에요. 그리고 5당량짜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당량은 과망간산 칼륨의 1당량은 158g 나누기 5. 자, 1몰은 158g, 1당량은 158g 나누기 5.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은 0.32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67번에 보시면 분홍선 대장균 군의 분석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분홍선 대장균이란 온열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그람엄성 무화 포성의 감균이다. 답은 물속에 존재하는 분홍선 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해서 페트리 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에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청색의 짐락을 개수하는 방법이다. 주로 청색 계통을 짐락하게 되면 분홍선 대장균군, 그리고 적색 계통을 짐락하게 되면 총대장균군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답안에 배양기 또는 항온 수조의 배양 온도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로 유지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서 온도가 잘못됐어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가 아니고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시험 결과는 분홍선 대장균군 per 100ml로 표시한다. 그래서 100ml 중에 들어있는 개체수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68번 문제입니다. 하천 유량의 측정을 위한 유속 면적법의 적용 범위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도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도섭은 우리가 걸어서 다니는. 그리고 납은 교량 등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상류 지점, 하류가 아니고 상류 지점. 답은 함유나 분류가 되는 지점. 분류가 되는 지점이 아니고 분류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분류가 없는 지점. 그리고 선정된 유량 측정 지점에서 말뚝을 박아 동일 단면에서 유량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자, 지금 적용 범위가 팁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팁을 달아놓은 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팁을 달아놨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69번, 다음은 수질 연속 자동 측정 기기의 설치 방법 중에서 시료 채취 지점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취수구의 위치는 수면 하, 수면 아래쪽 10cm 이상,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5cm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절기의 결빙을 방지하고
바닥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수면하 5cm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취수구의 위치는 수면 아래쪽 10cm 이상,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15cm를 유지를 해야 된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28일이 대부분이죠. 페놀류,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황산이온 28일. 반면에 인산염이는 48시간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유기인 측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간섭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폴리테트라플로르 에틸렌 재질이 아닌 튜브, 봉합체 및 유속 조절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답은 검출기는 불꽃 광도 검출기 또는 질소인 검출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답은 높은 농도를 갖는 시료와 낮은 농도를 갖는 시료를 연속해서 분석할 때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높은 농도의 시료를 분석한 후에는 바탕 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답은 플로리실 컬럼 정제는 산, 염화페놀, 폴리클로르페녹시페놀 등이 극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컬럼이 잘못됐죠. 플로리실 컬럼 정제가 아니고 뭐죠? 실리카게 컬럼 정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외의 수도가 0.25m, 수로의 폭이 0.8m,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가 0.7m인 직각 삼각유의 유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량계수의 값이 주어지면 유량계수의 값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삼각유에서 유량을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KH 2분의 5승은 기억했잖아요. 그럼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유량계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량계수가 안 주어지고 지금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삼각유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83에서 85의 값을 가지게 돼요. 뭐가? K가.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83, 84, 85 소점이 들어가도 관계없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유량계수 공식이 주어지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세요. 계산하니까 83.29, 83에서 85 사이가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H가 수도입니다. 수도는 0.25m. 따라서 계산하시면 2.60m의 삼성포 미리처. 다시 말해서 나는 83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83 곱하기 0.25m의 2분의 5승. 이렇게 해도 값은 근사치로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K를 꼭 계산하고 싶다. 그러시면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73번. 다음은 자외선 갈선 분광법을 적용한 크롬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산과 크롬은 1번을 첨가해서 육과 크롬으로 산화시킨 후에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2번 착화합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산과 크롬을 육과 크롬으로 만들어요. 그럼 산과는 Cr3 플러스, 육과는 Cr6 플러스예요. 그럼 산화수가 증가했죠. 그럼 뭐죠? 산화제 중에서 강산화제를 쓴다는 소리예요. 강산화제 뭐가 있어요? KMNO4가 있어요. 과망간산 칼륨 있죠.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정답은 가번과 나번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에 착화물의 흑광도. 그럼 발색되는 색깔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측정 항목 중에서 시료 보존 방법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료 보존 방법이 다른 한계가 있는데 세 가지는 4도씨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6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물배로 급성 독성, 그리고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전기 전도도는 4도씨 보관. 반면에 황산이온은 6도씨 보관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75번.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론에서 암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를 암기를 했느냐 하면 연산, 임금 주고 아니면 임금 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염산이라는 것은 앞에 항상 질산이 들어가죠. 질산 염산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산염산법인데 요거는 인산염, 금속, 인산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염산법이 들어있으니까 질산염산법. 따라서 75번에는 라번.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분석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암모니아성 질소의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점검법, 적정법이 있어요. 따라서 연소 거름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7번 보시면 노말핵산 출출 물질의 정량 한계는 어느 것인가? 노말핵산 출출 물질의 정량 한계는 0.5mg/L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니켈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갈루안에 알맞은 것은 니켈 이온을 암모니아의 약알칼리성에서 다이메틸 글리옥신과 반응시켜 생성한 니켈 착염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하고 이것을 갈로로 역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로로폼은 추출 용매고 갈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역추출 용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추출 용매는 뭐가 되느냐면 묽은 염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따라서 설명에 있는 것처럼 추출 용매는 클로로폼, 역추출 용매는 묽은 용산, 그리고 흑광도를 찍을 때 발색되는 색깔은 젓갈색, 파장은 450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8mg/L.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풀이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적물 완전연소 가능량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갈루안에 알맞은 것은 1100도씨에서 건조시킨 시료를 도가니에 담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 갈로 가열한 후에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자, 여기에서 개통도로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시료를 건조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건조시켰을 때 온도는 100도씨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가열을 시켜요. 가열을 시켜서 무게를 측정하는데 가열을 시킬 때는 550도씨에서 2시간 가열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따라서 풀이에 나와 있는 개통도를 기억을 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번 시험과 관련된 총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방울수라 하면 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였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 자, 20방울을 넣어서 1ml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온도가 틀렸죠. 온도는 몇 도씨? 상온 중의 기준 온도가 20도씨니까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1ml. 답안에 참고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 답안에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 답은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80번에서 총칙에 나와 있는 용어, 방울수라든지 참고, 감압 또는 진공, 약,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많겠죠. 이 내용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갈로 넣기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오답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총칙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다음에서도 그만큼 자주 출제될 수 있다는 소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이제 총칙에 공개되는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 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답을 찾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했을 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를 풀었을 때 이론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론 수험서를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론을 좀 정립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기억이 오래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